사진 속엔 아무도 없었어요. 누군가 커터칼로 잘라낸 자리마다 어머니의 과거가 숨쉬고 있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땐 다 그랬다.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의 장난이 한 사람의 인생을 부쉈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죄였어요. 저는 다큐 PD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시어머니의 50년 묵은 복수를 세상에 내보내려 합니다. 아주 오래전 교실 창틀마다 분필가루가 내려앉던 시절이었어요. 혜자는 동네 유지였던 아버지 덕에 표가 나게 반듯했지요. 알록달록한 원피스, 주름 하나 없는 카디건, 피아노 건반 소리와 꽃향이 섞인 집, 그리고 도시락에는 늘 소시지와 동그랑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면 반 아이들은 해진 옷을 기워 입고 뚝뚝 끊기는 연탄 냄새 속에서 컸지요. 선생님들은 지원금을 아끼지 않던 혜자 아버지 앞에 늘 미소를 보였고 그 미소는 교실에서 미묘한 선을 그었어요. 칭찬은 혜자에게, 심부름은 다른 아이들에게 돌아갔고 그때부터 균열은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이었대요. 누군가 운동장 모서리에 벗어둔 혜자의 실내화를 숨겼고 체육시간 종이 치자 모두가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래도 혜자는 울지 않았어요. 바닥이 차가운 맨발로 줄 맞춰 서서 덤덤히 구령에 맞췄습니다. 그날 점심 도시락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났는데 밥 사이에서 작은 개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는데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시락도 부자 냄새가 나네. 그 웃음은 이상하게 길고 끈적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기세가 더 거칠어졌어요. 비에 젖은 운동장 흙냄새와 함께 누군가는 농구공을 던져 실수야라고 했고 공은 혜자의 옆구리를 정확히 찍고 튀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창고에 가서 바람 빠진 공을 찾아오라며 밀어넣고 문을 잠갔고 한참 뒤에야 열어줬던 날도 있었습니다. 음악실로 올라가던 날엔 피아노 덮개가 떨어져 손가락을 스쳤는데도 피아노 공주, 손가락 다치면 아버지가 또 학교 오겠네 라며 킥킥거렸어요. 그 말들은 뼈에 닿았고 혜자는 손끝을 주머니에 넣은 채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 표적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등굣길 버스 안에서 가방 지퍼를 슬쩍 열고 지갑을 빼가며 돈 없는 부자거지도 있네라던 날 혜자는 창밖으로만 시선을 뒀습니다. 여름 더위가 가팔랐던 오후 흡연이 적발될까 전전긍긍하던 몇 명은 빈 계단 아래 혜자를 세워놓고 불붙인 담배를 억지로 입에 물리려 했고 혀끝에 닿기 직전 혜자가 고개를 획 돌려 얼굴에 상처가 생기기도 했어요. 피가 철철 나는 얼굴을 보며 어머, 실수였어. 그들의 실수는 자주였고 반복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빼앗아 운동장 한가운데 세워두고 달아났고 실습복 갈아입는 시간엔 옷장에 있던 체육복을 몰래 젖은 걸레로 훑어놨어요. 교문 앞 분식집에선 떡꼬치를 억지로 계산하게 하고 내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되겠네 라며 킥킥대기도 했어요. 한겨울 소리 없는 눈이 내리던 날엔 강당 무대 아래로 혜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허벅지에 큰 멍이 들었습니다. 담임은 가볍게 물었고 혜자는 계단에서 굴렀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 대답이야말로 학창시절의 모양새였습니다. 굴렀다, 실수였다, 장난이었다. 혜자는 피아노 앞에서만 울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덮개를 덮은 다음 건반 아래 어둠 속으로 숨이 빨려 들어가듯 작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먹고 숙제를 챙겼어요. 그 시절은 기록으로 남지 않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들이 포개졌고 아무도 모른 채 몇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견디는 법을 먼저 배웠다고 혜자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생존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때의 계절과 냄새, 웃음의 모양까지 모두 또렷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시절은 세월이 지나도 혀끝에 쓴맛을 남겼습니다. 세월은 묘해서 모래처럼 빠져나가면서도 모서리를 남겨요. 혜자의 아들은 2년 연애 끝에 소희를 집으로 데려왔고 혜자에게도 예쁜 딸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소희는 장롱 깊은 서랍을 정리하다 우연히 나온 졸업 앨범을 봤습니다. 표지가 바래고도 이상하게 매끈했어요. 소희가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자 사진이 비어 있었어요. 반사진, 동아리 사진, 졸업 사진마다 군데군데 사각의 공백. 가까이 보니 커터칼로 정교하게 오려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누군가를 지우고 싶었던 손길이 남긴 흠집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왜 이 자리가 비었을까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혜자는 오래돼서 떨어졌나 봐.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답은 너무 빠르고 너무 정리돼 있었어요. 그날 밤 소희는 앨범을 덮지 못했습니다. 장식장에 놓인 오래된 악보, 삐뚤빼뚤한 연습장의 손가락 번호 표기, 피아노 덮개에 박혀있던 단추 하나까지 다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차를 태워 어머니를 병원 검진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머님, 학교 다닐 때 많이 힘드셨죠? 처음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말문이 잠깐 멈추었고 혜자의 눈빛이 어딘가 먼데 숨어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내가 모르는 일들이 있었어. 혜자는 놓쳤던 호흡을 되찾듯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교실 바닥의 까끌거림, 체육창고의 먼지 냄새,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서 있던 운동장, 피아노 덮개 아래 숨기던 울음. 소희는 말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수, 장난, 몰래, 아버지, 지원, 차별. 단어들은 줄을 이어 하나의 풍경이 되었어요. 소희는 PD였습니다. 인터뷰를 오래 들어주는 훈련이 되었고 단어의 결을 읽는데 익숙했어요. 그날 밤 소희는 조용히 말을 맺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기록해야 할 이야기 같아요. 그냥 서랍 속에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혜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방 흐릿해졌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앨범의 빈자리들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워진 일이었어요. 지워진 일은 언젠가 돌아와 자리를 요구해요. 소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의 장난으로 묻히게 두지 않겠다고요. 그날 잠들기 전 소희는 프로그램 기획 노트를 펼치고 첫 줄을 적었습니다. 빈자리의 이름들. 그렇게 복수의 기획서는 첫 제목을 얻었어요. 소희는 조용히 펜을 덮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를 제가 세상에 꺼내볼게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소희는 취재에 들어갔어요. 동창회 카페, 졸업기념 문집, 지방신문의 사진 보도, 학교 연역, 그 시절 교사들의 인사기록까지 하나씩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앨범에서 사라진 얼굴의 자리마다 이름을 되살렸고 반 장부에 찍힌 결제 도장을 확대해 선생님의 필체를 대조했어요. 학교 지원금이 들어오던 해 특정 학생들의 봉사상과 모범상이 유난히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는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기록은 입을 다물지만 수치와 날짜는 말이 많았어요. 사라진 얼굴 중 두 사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금자, 최말분. 금자는 지금 희란초등학교 교장으로 취임 중이었고 말분은 지역 복지재단 대표였어요. 두 사람 모두 방송 인터뷰에 자주 등장했고 따뜻한 나눔과 아동 인권을 말했습니다.
소희는 인물 프로필 자료를 정리하면서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고등학교 축제 사진 속에서 금자와 말분이 나란히 서 있었고 구석에 흐리게 찍힌 혜자의 옆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혜자의 표정은 웃는 것 같다가도 금방 지워질 것처럼 보였어요. 소희는 그 시절 반 친구 몇 명을 수소문했습니다. 연락이 닿은 이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때는 다들 그랬어요. 요즘 잣대로 보면 안 되지. 하지만 한 명, 오래 아픈 엄마를 간호 중이라는 동창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실 한 번 위험했던 적 있었어요. 장마가 길었던 해 학교 옥상 난간 쪽으로 누가 혜자를 밀어붙였고 바닥이 미끄러워 발목이 휘청했대요. 그날 이후 혜자는 며칠간 학교를 쉬었고 기록에는 독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희는 그 증언을 녹취했고 당일자 일기장을 사진으로 받았어요. 일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금자와 말분이가 혜자를 학교 옥상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다. 나도 지켜보고 있었다. 미안했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다. 소희는 화면을 오래 보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교장실 문을 두드리기 전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금자는 깔끔한 미소로 인터뷰를 수락했어요. 카메라 앞에 앉은 금자는 교과서 같은 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말했다가 혜자의 이름이 나오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소희는 앨범의 빈자리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자리가 누구였는지 아시죠? 금자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고 물컵을 들었습니다. 컵이 유난히 가볍게 보였어요. 그 장면에서 소희는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조용히 대본 첫 문장을 다시 고쳤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 그렇게 소희는 기록을 모았고 이름을 불러내는 일을 계속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영상을 통해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어요. 그리고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송 편성표가 확정되던 날 복지재단 대표 최말분의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후원자 명단으로 가득했고 말분은 성실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질문을 꺼냈어요. 고등학교 시절 혹시 혜자란 이름을 기억하세요? 말분의 미소가 1초 늦게 반응했습니다. 그 느린 미소는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고 소희는 두 번째 카드, 축제 사진과 당시 교내 생활기록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말분은 물을 마셨고 두 손이 맞물린 부분에서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다들 어려웠어요. 서로 날이 서 있던 때였어요. 말분의 대답은 과거를 흐리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흐릿함은 진실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방송은 두 갈래로 구성했어요. 한 갈래는 혜자의 시간을 따라가며 빈자리를 보여주는 기억의 다큐. 다른 갈래는 현재의 인터뷰와 기록, 증언을 교차하는 사실의 다큐였습니다. 편집실에서 소희는 자막 한 줄 한 줄을 조심스레 올렸어요. 실수였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 폭력을 가볍게 만들었는지 소희는 장면 사이에 숨을 고르는 길이를 길게 두며 보여줬습니다. 시청자는 호흡이 멈추는 지점을 만나게 될 거예요. 방송 전날 밤 소희는 혜자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카메라 불이 들어오자 혜자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나는 누군가의 음악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원하시나요? 혜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사라졌는지, 누가 남았는지만 알아도 돼. 나는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은 괜찮다는 말로 끝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는 고백과 같았습니다. 소희는 고맙습니다. 라고 답했고 카메라를 내렸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세상은 술렁였습니다. 지역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학교 이름과 재단 이름이 동시에 올랐고 댓글창은 사과하라, 물러나라, 저런 게 무슨 아이들을 가르치냐는 문장들로 가득했지요. 교육청은 조사 착수를 발표했고 재단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대표 직무 정지를 공지했습니다. 교장실 문엔 기자들이 모였고 교사들은 회의실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몇몇은 연락을 피해 휴가를 냈고 몇몇은 장문의 해명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소리는 이미지가 무너질 때 나는 퍽 하는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긴 시간 쌓아 올린 포장지가 바람 빠지듯 휘청이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화면 너머로도 분명했습니다. 방송국 대표는 추가 편성을 결정했고 소희는 담담했습니다. 기록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파를 탔고 그렇게 세상에 나갔습니다. 며칠 뒤 소희는 혜자와 함께 스튜디오 옆 작은 라운지에 섰어요. 복도 끝 유리창으로 겨울빛이 들어왔고 두 사람은 와인색 코트를 걸쳤습니다. 카메라는 없었지만 둘은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멋진 영화 장면 같았어요. 뒤쪽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어진 채 손을 모은 몇 명의 여인들. 한때 혜자의 이름을 지워버리던 손들이 이번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 대신 손끝만 떨었습니다. 소희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이제 끝이에요. 혜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구나. 그때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미안해. 아주 작고 늦은 목소리였습니다. 혜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소희의 손등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괜찮아요. 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괜찮아졌어요. 소희는 그 말이 진짜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쫓지도 더 이상 묻지도 않았어요. 뉴스는 며칠 더 시끄러웠고 그 다음은 조용해졌어요. 교육청은 문책 인사를 발표했고 재단은 새 리더를 선출했습니다. 가장 오래 걸린 건 혜자가 자신의 앨범을 다시 여는 일이었습니다.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오려낸 칼자국을 덮개로 가릴 필요는 없어졌지요. 혜자는 앨범을 덮으며 소희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도 되겠다. 소희는 웃었어요. 네, 그만 울어요, 어머니. 거실엔 피아노 소리가 잔잔히 울렸고 덮개 아래 어둠은 더 이상 울음을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사라졌으니까요. 50년 묵은 복수, 며느리가 대신 갚았어요. 소희가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하며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문장은 자극적이었지만 동시에 정확했어요. 복수는 칼이 아니라 기록으로 이루어졌고 모욕은 폭로가 아니라 기억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혜자는 조용히 박수를 한번 쳤어요. 박수 소리는 작았지만 그 소리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와인색 코트를 벽에 걸고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혜자는 마지막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소희의 손을 잡고 고마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희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진심이 치유하고 진실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오며 복수보다 중요한 건 미움을 정리할 용기라는 걸, 그리고 세대를 이어 정의를 완성한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건 결국 용서와 평화였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숲 스토리를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